안녕하세요. 어,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희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의 오늘 5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이 엄청 바쁜 날이라 가지고요. 좀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주요 기사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한 최근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뉴스가 두 개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수출입 동량 체크도 늘 같이 하거든요. 그 수출입 동량 체크할 때도 반도체가 보니까 22개월 연속 뭐 상승이었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가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어제 종가가 이제 67,300원, 삼성전자가 67,300원이었고요.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2.15%, PBR은 1.54, 그리고 PER은 11배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들으면 좋으니까요. 삼성전자 지금 구주 시가총액이 40점 그러니까 400조 보시면 됩니다. 403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마 한 5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그냥 450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게 그 PER, PBR 밴드 뭐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요. PBR이 의미 있게 투자할 만한 그런 뭐 저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PBR 1배 미만에서는 스트롱 바이, 컨빅션 바이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PBR이 1.27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2019년 이제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그때도 한 1.1배 살짝 깨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왔었고 2020년 코로나 때는 그때만큼 안 빠졌어요. 그때만큼 안 빠지고 1.3배 정도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었고요. 이번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작년 96,000원 갔을 때 말이죠. 그때가 2.09배였습니다. PBR이. 2.1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떨어져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PBR이 1.5배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때가 2018년 58조 8,800억 나왔을 때고요. 2017년도에 53조 6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익이 27조 7천억 나오면서 이익이 거의 한 55%, 60% 가까이 빠지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얼마 빠졌었냐. 고점 대비 36% 빠졌었다는 거죠. 그때도 36%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빠졌는지 96,8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33% 정도 빠졌었고요. 64,500원 4월 28일 날 찍었을 때 오늘도 소폭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33% 정도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컨빅션 바이가 나오는 거죠. 올해 그러면 당시에 이제 58조 8천억 나오다가 27조 7천억으로 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다고 그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7% 빠졌었지만 2019년도에 오히려 주가 상승률은 제가 그때 55%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보면 55% 올랐습니다. 2019년 고점 기준으로는 60% 올랐었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올해도 지금 15% 빠져 있고요. 작년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 전에 2021년 그때 8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그때 바닥 찍었을 때가
하이닉스 바닥을 찍었던 달이 10월 달에 그죠? 95,500원 찍었을 때 그때 거의 39%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예, 그러고 반등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밀려 있는데 2019년도에 그렇게 많이 올랐었고 삼성전자 역시 2018년도에 이익이 최대치 나왔을 때 주가가 25% 빠졌었고요. 2018년 한 해에만 25% 빠졌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44% 올랐습니다. 장중고점은 2019년 장중고점은 48% 올랐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익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익과 이익에 선행한다라는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읽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2년 연속 반도체 매출 1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텔 PC 수요 급감 1분기 매출 7% 줄었다. 모바일 칩셋 사업 퀄컴은 활짝 웃어. 삼성 메모리 중심 올 매출이 늘어날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반도체 기업 매출 변동을 추이를 2021년 1분기랑 비교해 가지고 아주 표로 잘 나와 있네요. 이 표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에는 당시 매출이 19조 3,200억이었는데요. 이번 22년 1분기에는 26조 8,700억으로 39% 증가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절반인 작년 1분기에 8조 5천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12조 1,500억으로 해서 43% 증가했고요. 퀄컴 역시 79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5천억 정도 하이닉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 정도 했다가 올해 111억 달러 해서 한 13조 정도 하면서 40.7% 올랐다고 돼 있는데 인텔이 197억 달러였다가 작년에 지금 184억 달러면서 마이너스 7%.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3,624억 대만 달러였는데 4,910억 대만 달러로 올해 기록하면서 35.5%. 결국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다 비슷한데 인텔만 이렇게 약간 죽서고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주가가 되게 이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기사니까. 1분기에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모바일 위탁 생산, 메모리 등의 대부분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PC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는 수요 감소로 실적 하락을 경험했다.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업계 매출 세계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가 2년 연속으로 왕좌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 뉴스에서 인텔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잖아요. 1990년도에 인텔 한 회사 시총이 전체 우리나라 시총하고 똑같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1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가장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던 곳은 인텔이다라고 쭉 나와 있고요. 주요국에서 리오프닝이 가시화하면서 PC 수요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인텔 PC 사업을 총괄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은 1년 전보다 매출이 13%나 줄었다. 네, 인텔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인데 그랬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175%의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인텔 전체의 매출이 줄어드는 걸 막지 못했다. 이 파운드리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을 줄였다가 이쪽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해지니까 작년에 다시 이렇게 전력적으로 이제 늘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반면 모바일 칩셋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퀄컴은 활짝 웃었다. 퀄컴 이제 PC 베이스인 이제 인텔하고 모바일 중심인 퀄컴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퀄컴의 1분기 매출은
111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40.7%는 늘었는데 모바일 칩셋 부분의 매출이 53% 증가했고요. 통신 솔루션이 28% 증가, 자동차 칩셋 분야가 41%, 사물 인터넷이 61%등 모든 부분에 매출이 뛰었다.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브레이크다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출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주면 저희 같이 주식하는 사람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통신 솔루션 28% 늘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3%의 정프로가 5G 물려가지고 엄청 징징쇼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 장비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매출이 나가는 통신 솔루션의 칩을 만드는 인텔의 매출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보면 올해 통신 장비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이걸 우리가 컨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 솔루션이 28%나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그러면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쪽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요게 뻥카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자동차 칩셋도 41% 늘었고, 특히나 사물 인터넷이 이게 IoT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61%등 이쪽이 아주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리도 데이터 센터, 모바일 등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26조 8,700억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하이닉스도 12조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의 질주도 이어졌고요. 그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외부 변수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인데, 인텔 그 CEO는 반도체 장비 공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은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면서 삼성전자가 2년 연속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도 쏠린다. 인텔은 PCCU 부재인 애플의 자체 칩 채택에 따른 고객 이탈 등의 악재를 맡고 있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중심으로 올해 매출 성장세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고 국민일보의 김준엽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기사가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M&A 속도 낸다. CEO 직속 TF 신설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는 거죠. 네, CEO에는 한종희 DX 부문장님이 계시고요. 사업부별 인수합병 조직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 물빛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디바이스 경험, 이제 DX를 이제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 사업부 이름을 갖다가 이제 모바일은 MX,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부문의 신사업 인수 합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 DS 부문의 M&A 관련 조직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종희 DX 부문장 직속으로 신사업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했고, 전사경영지원실 기획팀장이던 김재윤 부사장에게 맡겼는데요. ETF 그룹장을. 김 부사장은 지난해 말 부임한 박학규 지원실장 휘하에서 M&A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팀을 이끌어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부회장은 올해 1월 대형 M&A와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임직원 간담회에서 DX 커넥트에서도 CEO 직속 신사업 조직 신설을 언급했고요. 실제로 직속 조직을 꾸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구체적 투자 결정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 부회장 직속으로 이뤄진 이번 TF 신설은 그만큼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미라며 인공지능, 5G, 메타버스 등 여러 사업부의 신사업 구성을 취합하고 사업부 간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취지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재 영입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DS 부문 반도체 혁신센터의 마코 치사리 신임 센터장이 이제 대표적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반도체 투자 전문가인 치사리 신임 센터장은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의 사이프러스 인수 등 반도체 업계 대형 딜을 성사시켰던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SIC는 삼성전자 내부 반도체 사업 관련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핵심 조직이다. 삼성전자의 사업 지원 TF에서 M&A 실무를 총괄해온 안중현 부사장도 최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글로벌 리서치 미래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126조 원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는 3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M&A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여러 경영 환경적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M&A를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 첨단 기술 업계는 빠른 속도로 재편돼 왔다며 삼성도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해 이제는 활시위를 당겨야 할 때로 보인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미국의 기업들 보면 다 이제 거의 M&A로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그 바이오도 보면 자체 신약을 개발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그 신약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라이센싱 인 하잖아요. 그 개발한 업체가 그 신약 물질에 대한 특허를 파는 거지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라이센싱 인 하는 것처럼 그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보면 M&A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얼마 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글로벌하게 지금 뭐 126조나 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M&A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계속 신기술을 따라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R&D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연구개발을 하지만 이렇게 M&A를 통해서 기업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게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M&A 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고요. 15초 동영상 중 틱톡에 1020 열광하고 있고 올해 광고 매출 3배나 증가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그죠? 페이스북 뭐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다 보니까 기사가 나와서 저도 얼른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소비 제작 쉬운 영상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고 10대, 20대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이용자 10억 명 돌파. 3년 만에 20배, 3년 만에 20배가 성장했네요. 야, 대단하네요. 글로벌 SNS 업체 구글 메타 위협을 하고 있고 음악 방송, 영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업체인 바이트댄스의 15초 동영상 서비스인 틱톡의 성장세가 무섭다. 10대, 20대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자리하면서 글로벌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업체인 구글과 메타
등에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최근 올해 틱톡의 광고 부문 매출이 116억 4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쟁사인 트위터가 55억 달러고 스냅챗이 48억 달러인데 얘네들이 116억 달러니까 트위터랑 스냅챗보다도 거의 2~3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매출보다 눈에 띄는 건 이용자 수 증가세다. 2018년도에 5,500만 명이었던 틱톡의 월간 사용자 이용자 수 MAU라고 그러죠. MAU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억 명을 넘었었다고 돼 있네요. 5,500만 명이었다가 이용자가 3년 만에 2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틱톡의 이제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10대, 20대의 콘텐츠 소비 성향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시청 가능한 짧고 간단한 콘텐츠 선호도에 맞춤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영상이 짧기 때문에 촬영이나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다.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트렌드의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 서베이에 따르면 10대 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즈, 틱톡 등 숏폼 컨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나 되고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8.9% 등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틱톡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틱톡의 영향력은 특히 음악에서 눈에 띈다. 틱톡은 타 플랫폼과 달리 응용 소프트웨어를 켜는 순간부터 음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사운드 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앱을 켜는 순간부터 다양한 음악의 이용자들을 노출시키는 꼴이다. 음반 판매량 조사 기업 MRC 데이터에 따르면 75%의 틱톡 사용자가 틱톡을 통해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견하고 63%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틱톡에서 접한다고 말했다. 음원업계와 방송사 등 기성 플랫폼에서도 틱톡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음원 플랫폼 멜로는 지난 8일 틱톡 주간 차트 30을 신설했네요.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가온 차트에다가 틱톡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음악 외에도 뮤지컬과 패션, 영화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틱톡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 류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뮤지컬로 각색해 신드롬을 일으켰고 지난해엔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영화 라따뚜이를 주제로 만든 노래를 틱톡에 올리면서 주목받았다. 이 덕분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선 이를 뮤지컬로도 제작했다라고 쭉 돼 있고요. 해외에서는 틱톡에서 책 리뷰 영상과 함께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게 트렌드인데 해당 해시태그 영상의 총 조회수가 460억 회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2017년 출판된 청소년 소설 우리는 거짓말쟁이는 지난해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4년 만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런 SNS나 플랫폼이 가치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숨겨져 있던 가치들이 발굴이 되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그런 영향력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영향력이 아주 큰 틱톡이 탄생을 해서 이 부분이 메타의 주가 하락의 원인도 되고 구글에도 상당히 영향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사 2개가 남았는데요. 히어로블 무선 이어폰 삼색현 전쟁이고요. 애플 독주 속에 삼성, 샤오미 맹추격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이거 에어팟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차고 다녔잖아요. 삼성전자가
버즈였던가 그죠? 갤럭시 버즈였었고 예, 요런 애플 독주 속에 삼성, 샤오미 맹추격. 이것도 뭐 삼성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무선 이어폰으로 대표된 이제 히어러블 시장은 현재 애플의 독주 체제로 구축된 상태다. 지난 2016년 당시 순보였던 애플 에어팟에 대해 일각에서 콩나물 같다는 혹평도 나왔지만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세계 첫 무선 이어폰이란 타이틀과 함께 패션 아이템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애플은 이후 현재까지 20% 중반대의 점유율로 경쟁사들과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면서 웨어러블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했다. 그랬던 히어러블 시장에 샤오미와 오포를 포함한 중국 업체에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애플이 25.6%고요. 21년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7.2%, 샤오미가 9% 2등이네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항상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잘하기 때문에 삼성의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고요. 엔저 불똥 미국채로 1기관 석 달간 600억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 미국채 투자 규모 표로 나오고 있죠. 일본이 1등입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600조 정도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요. 중국이 1조 600억 달러, 그 다음에 영국 6천억, 룩셈부르크 3,100억, 아일랜드 3천억, 스위스 2,990억, 케이먼 제도가 2,711억 정도 돼 있고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쓸어 담아온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수백 달러의 규모의 미국채 팔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와 강세로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130엔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환해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유한 미국채를 대거 팔아 치우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좀 이상한데요.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100엔 하다가 1달러다. 100엔 하다가 지금 130억 엔이 됐으면 미국채를 팔아서 엔으로 바꿔 오면 거죠. 돈을 그만큼 30% 번 거잖아요. 100엔이었다가 130엔이 됐으니까 1달러가 로 100엔을 받았다는데 지금은 130엔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해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벌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환율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려면 좀 비용이 들긴 하겠죠. 네, 블룸버그 통신은 채권 투자자 BMO 캐피탈 마켓을 인용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연기금과 보험사 등 일본 투자가들이 미국채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매도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예, 일본 기관의 미국채 보유량의 한 5% 정도였었고요. 일본이 가장 큰 손이고 2등, 3등은 어디라고 방금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일본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채를 덜어내기 시작한 것은 엔화와 달러 간 통화가치 격차가 기록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채권 투자 시 환율 급변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해 미리 마련해두는 환해지 비용이 크게 늘자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최근 환해지 비용은 종전에 비해 1.5%포인트가량 급증했는데 안전사선이 코로나19 때 미국채 수요가 치솟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요 기사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